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에 이 해외 현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외국어 간판을 내거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일식당에서는 음식 가격을 일본 엔화로 표기했다고도 합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자, 첫 번째 주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식당 메뉴판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메뉴판에 표기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돈인 원이 아니라 일본 돈 엔화로 적혀 있습니다. 메뉴판 상단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달라는 안내 문구도 있습니다. 요즘 이자카야도 엄청 많이 가고 산리오나 일본 캐릭터들도 인기가 많잖아요. 이마세 같은 일본 노래도 유행이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거리감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 분위기가 메뉴판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 SNS에선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가게 콘셉트인데 뭐가 어떠냐는 반응과 한국 식당인데 왜 굳이 엔화로 가격을 적었냐는 반응이 부딪힌 겁니다. 네, 우리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어때서입니까? 아니면 굳이 저래야 되느냐입니까? 우리 장윤민 변호사는? 저는 엔화를 사용한 거를 현지 분위기를 내려는 그 사장님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댓글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정작 엔화로 적어놨는데 엔화로 계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러면 음식값이 네. 그냥 곱하기 10 하는 거죠.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식당도 뷔페 식당도 있는데 이 식당은 그냥 곱하기 10해서. 실제로 그런 식당이 있대요? 왜냐면 랍스터 뷔페 식당은요, 네. 예, 딱 뭐 100달러인가 해서 그날 환율에 따라 한화로 계산하는 식당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오, 진짜 있구나. 네, 그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폼으로 네. 엔화만 이제 적어놨다. 네. 그래서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저는 좀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예. 우리 최민숙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업주의 마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게 기사가 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뭔가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댓글은 좀 부정적이었나요? 네,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큰 그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분위기 한번 내보자. 뭐 요즘 이런 트렌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뭔가 아차 싶어서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건 그냥 뭐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 사업주의 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SNS와 코로나가 만든 합작품이다. 왜요? 예, 이게 코로나 시기에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최대한 국내에서 해외 분위기를 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업주들이 이제 SNS 감성이죠. 네. 최대한 현지 감성을 내기 위해서 이 일본풍 가게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이탈리안 푸드를 파는 가게인데 이탈리아어로 메뉴판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탈리아어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이탈리아 분위기는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필기체로 돼 있어요. 예, 한국말도 필기였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필기체를 얼마나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그게 메뉴판 본래 기능보다는 감성을 내는데 더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죠. M장이 지금 그 얘기니까 약간 또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새끼로 잠깐 빠지는. 네.
코로나 국면에서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네. 비행기에 탑승해서 한반도 상공 한 번 돌고 내리는 그런 거 있어요. 돈 내고 네. 국제선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저걸 돈 내고 왜 타나 싶은 생각이 그 비행기 안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게 수면음이에요. 들으면 그렇게 잠이 취침 유도가 그렇게 잘 됩니다. 그 백색 소음으로 네. 유튜브에 ASMR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 해가지고 제가 얘기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 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코를 심하게 비행기 근데 안에서 저도 약간 코를 고는 편인데 그 비행기 소음에는 좀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근데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별 걱정을 다 하긴 해요. 아무튼 갬성이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된 게 네. 혹시 엔화이기 때문, 다시 말해서 달러화였다면 논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제로 달러화로 되는 데는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역시 엔화라고 하는 것에 그렇죠. 네.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근데 보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는 좀 있었더라고요. 이제 관련 기사도 찾아보면 커피 전문점인데요. 모든 메뉴판을 다 영어로 써놨어요. 한글 표기가 병행돼 있지 않아요. 네. 아메리카노 이러면 다 영어로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엔화, 원화, 달러 이것과 무관하게 메뉴판이 그랬었었는데요. 그때는 이게 뭐 현지 감성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또 부정적이었던 적은 있었고 이것도 아마 영어를 쓰면 되게 좀 고품격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웃지 못할 메뉴 중에는요. MSGR이라는 메뉴가 있었다고 나와요. 뭐요? MSGR이요. 미숫가루를 이렇게 주인이 어쨌든 표기를 했던 그런 기사도 저는 MSG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네. MSG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면 MSG를 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숫가루였군요. 메이드 카페는 뭐예요? 메이드 카페는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이제 애니메이션 문화가 현실로 이제 스며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업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성 종업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하고 메이드가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녀, 시녀. 아 그런 뜻에. 네. 시중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특유의 유니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니폼이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그게 많이 묘사가 됐거든요. 그 메이드 복장 같은 것들이. 예, 이제 좀 화려한 이 플레어 치마에 어떤 복장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설명 안 드려도 되겠군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는데 예.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서비스가 다 과금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서 특별히 나한테만 어떤 해주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얼마,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 얼마. 뭐 이런 게 있고요. 음식이 배달이 이게 서빙이 되면 그 음식이 맛있어져라라는 주문이 있어요. 그럼 온 종업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어로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워주고 이제 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홍대에 한 4-5군데 정도 있고요. 요번에는 반대 개념으로 이제 집사 카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아가씨를 모시는 남성 집사들이 와서 서빙을 하고 대접을 하는 카페가 지금 가오픈을 했는데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시급이 좀 높나요? 시급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시급은 좀 높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본인 직원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왜냐면은 유학생분들이 알바 개념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네. 그래 이것도 그렇습니다. 현지 감성이 최대한 많이 나야 되니까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고 처음엔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이게 성상품화가 아니냐. 그런데 뭐 이미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일본에 많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영상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메이드 카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그렇게 저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냐.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남자들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메이드 카페 이 커플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이색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초반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또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다시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이제 막 서빙을 하는데 그 관심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뭐 닭살 돋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컨텐츠 촬영 때문에 가보셨어요? 촬영은 했는데 방송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의 문제가 외교 문제가 터지면서 심각한 게 터지면서 이제 방송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뭐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이고 나름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약간 돌려보죠. 그러니까 요즘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뭐냐면 그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부감이 없고 네. 오히려 이제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떤 뭐냐면 그 개방적인 어떤 이런 세대고 그런 세대의 특성에 반영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뭔가를 재밌게 체험하고 맛있게 먹고 오면 와서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생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것들이 차차 상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일본 문화가 뭐 지금 와서 갑자기 다시 유행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뭐 인기는 늘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7, 80년대에는 일본이 늘 우리한테는 경쟁 상대이자 따라잡고 싶은 대상이었고 아니,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 만화 들어가고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사실은 가라오케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상륙한 거고 지금 뭐 이자카야가 많지만 옛날에는 초기에는 로바다야끼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그게 원래 이제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인데 그 상실의 시대가 사실은 해적판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팔린 게 70만 부인데 해적판까지 포함하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걸 본 세대들이 386 세대들이고 그리고 그때 해적판을 낸 출판사들이 당시에는 이념 도서를 내던 출판사들이었어요. 그때 진짜로 해적판 도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계약 안 맺고 그냥 마구잡이로 번역해서 하고 이런 게 많았죠. 그리고 뭐 문학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는 이제 지방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뭐 음반이 한 장도 없었는데도 다들 뭐 엑스제팬이나 안전지대 이런 음악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 방송도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약간 방송계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개편 때가 되면 부산 간다고. 그렇죠. 부산에 이제 PD들이 가서 위생 접시가 잡힌 호텔을 잡고 일본 예능을 막 연구를 해서 본따서 기획을 하는 거죠. 그 뭐 대중음악도 표절이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 늘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의식을 했고 많이 따오기도 했고 영향받기도 했고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2010년대 이후에 이제 한류가 퍼지면서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이게 좀 영향이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고 그 관심이 저는 뭐 음식이나 여타 이제 소비 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옮겨갔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이게 너무 멀리 잡지 말고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그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고 그때 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혹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입장에는 혹시 이런 게 좀 스며있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저는 그 노 재팬은 이미 되게 흐릿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한 광경이 기억이 나는데 일본 브랜드의 옷 굉장히 좀 대형 매장인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막 유튜버들이 찍어서 올리고 막 비난하고. 뭐 이거 뭐 보도 다 났어요. 유니클로 말씀하시는 예, 유니클로였고요. 저도 그때 유니클로였나 들어갔는데 누가 뭔가를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들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저어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 문화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앞섰다는 생각이 있었고 만화 같은 것도 해적판으로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막 일본 잡지도 많이 보고 그런데 이제는 뭐 대등한 걸 넘어서 한국 콘텐츠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러 선택지가 젊은 세대들 앞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자팬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반짝 일본 맥주나 일본 의류 뭐 소비를 좀 자제하거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반감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항상 또 되풀이 되어 왔었고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이런 게 점점 희미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문화 수입 개방 이전을 겪은 세대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 세대 저도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이제 뭐 그룹 CD가 정식 발매 안 됐는데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음악을. 그러니까 내 걸 내 친구가 복사하고 그 친구 걸 딴 친구가 복사하고 그래가지고 다 듣고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수입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가의 감정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터부시하고 나쁜
우리가 접해서 안 된 나쁜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굉장히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비단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암울한 미래를 그린 이 아포칼립스 영화들, 디스토피아 영화들 보면 다 일본 기업의 간판들이 보이거든요. 예.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SF 영화들 보면 미래 모습에 다 일본 문화가 잠식하에 있는 미국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전 세계를 잠식할 거라는 불안감이 그때는 미국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도 동경하면서도 터부시하는 두 가지 문화가 두 가지 심리가 존재했었는데 지금의 세대는 또 다르다는 거죠. 문화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K-팝이 세계에서 뭐 최고로 지금 꼽히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취향의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이걸 막 존경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취향으로서 존재하는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국가의 그러니까 국격이나 국가적 위상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굳이 그 노재평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마치 이거 무슨 전사적인 운동처럼 일사불란하게 의견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냐. 개인의 선택의 몫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버텨낼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캠페인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심리적인 부담감과 저항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노재평 운동할 때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반감이 좀 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굳이 우리가 왜 그냥 대등하게 경쟁하면 되지. 경쟁에서 이기면 되지. 굳이 왜 그렇게 밀어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템을 접하고 제일 먼저 든 게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종종 요즘 이제 K푸드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면서 외국에서 보면 거리에 한글 간판, 식당 종종 보는데 우리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진짜 많이 퍼졌나 보다. 한국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한글로 된 간판이 있더라. 메뉴판도 한글이더라. 이러면 그럼 어떨까라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한번 들긴 들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표기, 외국어 간판이 있으면 상당히 저항감을 갖는데 뭐 한인타운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뭐 순두부 이런 거 워낙 좋아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딱 간판으로 돼 있으면 자랑스러워하니까 그것도 진짜 모순적이다.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사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좀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고 한국은 사실 이제 사실상 단일 민족 국가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일본이랑 특수한 역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SNS에서 그 해외 친구들을 팔로잉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K-팝이라든지 이 K-드라마에 대한 염증을 조금씩 표현하는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특히 이제 길거리 인터뷰인데 뭐 K-드라마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자기들은 뭐 과장됐다고 본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한 그 공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과거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기업 미팅을 할 때 막 일본인들이 와서 미국인한테 스시를 한번 권해보라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막 코를 잡고 이런 듯이 일본을 막 되게 경쟁하고 의식했듯이 지금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약간의 그 동경과 반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트랜지션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변화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알고 즐기는 것과 모르고 즐기는 것은 차이가 있을진데 너무 이제 역사 교육 같은 것들은 갈수록 좀 약화되고 이런 분명히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좀 저렇게 즐기고 있는 것일까라는 불안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역사 교육이 중요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문화 영역에서 벌어지는 문화 영역이라는 게 생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취향이 거기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이제 과도하게 조명하는 데는 이제 과거의 담론으로 한다면 문화 제국주의.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문화 침투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리적 저항선을 없애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종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그 도식의 어떤 딱 설정되어 있는 건데 그런 비슷한 어떤 그 도식을 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이제 그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설령 그게 어떤 좀 도를 지나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활 영역에서 결국 알아서 조정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 아니냐. 네. 뭐 세 분의 말씀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과학과 교육, 문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 나라. 동시에 불안과 우울증, 자살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나라. 작가 마크 맨슨의 호기심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작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분야는 e스포츠입니다. 잘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강력한 압박과 경쟁을 유도했는데 이 성공 공식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불안과 우울감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또 더 많이 희생할수록 나은 사람이 된다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다만 맨슨은 한국인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해서 놀랐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회복 탄력성은 한국의 진짜 슈퍼파워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유튜브 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좀 됐는데요. 상당히 화제가 됐던 데는 국뽕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영상도 있다라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네. 아닐까 싶은 생각.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던가요? 저는 많이 공감했어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보도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뽕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약간 좀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되긴 했는데 영상을 제가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 마크 맨슨 작가가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마크 맨슨 작가는 한국에서 왜 유명해졌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이 원제가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word입니다. 네, 방송에서 말하기 곤란한.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굉장히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하고 애둘러서 말하지 않는 그 화법의 구사자예요. 대놓고 화법. 예. 그리고 이 작가의 프로필을 보면 학창 시절에 마약 문제 때문에 퇴학을 당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한동안 직장을 못 구해서 친구네 집에서 소파를 전전하던 백수였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결국 이 작가도 개인의 우울증 문제, 그다음 의욕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겪었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작가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지금 한국의 비약적인 문화 산업의 발전, 그다음 한국의 역동적인 면 이런 점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사회를 보려고 여행을 왔는데 와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어두운 면이 많아서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모습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을 했고 특히 그 마크 맨슨이 얘기한 것 중에 한국이 유교 문화의 단점과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을 답습을 해서 지금 한국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점에 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그 어학연수를 몇 번 좀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거기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만나도 한국보다 좀 더 가족주의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오히려 어떨 때는 훨씬 강하다는 인상을 받아요. 늘 주말에 가족들을 만나고 특히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뭐 가족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한국이 좀 더 개인주의화된
사회인 것 같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연인과가 아니라 가족과입니까? 반드시 가족과죠. 네, 반드시. 연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개인주의화된 사회인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면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이번 영상에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저는 영상이 꽤 객관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디예요? 저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한국 사회 문제의 의식을 좀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른바 e스포츠, 이 게임이라는 거는 승패가 그냥 명료하잖아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그러면서 e스포츠도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각광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았는가 합숙을 한다는 게 이 외국인의 눈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공부도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도 합숙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의식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우울감을 가져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썼던 그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신경끄기의 기술에 기반한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분이 되게 좀 단선적으로 좀 결론을 낸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인상을 받긴 했거든요. 명쾌하긴 한데 좀 단순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확장하는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마약 투약으로 학교에서 잘리고 이런 경험에서 이제 초긍정 이런 마인드로 인생 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 친구 얘기, 초긍정인 친구 항상 자신감이 넘쳤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이런 게 이제 점점이 모여서 비교적 간단한 결론을 낸 부분. 이제 그래서 이번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이게 갸웃대지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공감하기 좀 힘들다. 네. 우리 M장은 어땠어요?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마크 맨슨 작가가 지적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이분이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맞아요. 보여집니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뭐냐면 이 남의 시선, 한국 사람들은 이 외부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국인 작가가 우리나라는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화제가 안 됩니다. 그랬겠네요. 근데 외국인 작가 유명하다는 사람, 이 영상을 보고 문제 삼는 사람 중에 마크 맨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던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유명하다 그러고 외국인이 어떻게 다른 나라 외국인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보고 지금 걱정된다, 우울한 나라다라고 얘기했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걱정거리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늘 좀 잘 K-팝으로 흥하고 K-컬처가 흥하고 잘 되는 나라처럼 보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개인부터 시작되거든요. 남의 시선으로 난 항상 잘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이 생기는 것처럼 좀 확장돼서 우리나라의 모습도 같거든요. 이 행복한 나라로 보이고 싶은데 외국에서 보는 시선이 이렇다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외국인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얘기는 좀 이어가 보죠. 그렇죠. 예. 아까 마크 맨슨 얘기 나올 때 오디오에서 중간에 그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평가에 신경을 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그 주제로 올라온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자가 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그 산후조리원 시스템이 되게 훌륭하고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그 기사를 제가 가서 읽어봤는데 정말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가면 뭐 마사지는 어떻고 뭐 수유하는 건 어떻게 가르쳐주고 아이 트림 시키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내가 2주 동안 지불한 비용이 800만 원이다.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한국 사회의 현재 출산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 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이 한 문장 때문에 누가 최초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지적하는 산후조리원 문화라는 식으로
포커스가 바뀌어져서 네. 지금 한국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장유미 변호사는 그거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저는 산후조리원을 가서요. 그때 심신이 그냥 완전 바닥을 치는 상태예요. 출산이 또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체감했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후조리원 2주 과정을 마치고 집에 딱 가서 아 산후조리원은 바로 천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반대 심정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좀 처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치질 환자분들이 쓰시는 그런 그 방석이 있어요. 도나츠처럼 생긴. 네네. 왜냐하면 그냥 못 앉아요. 이제 출산 직후에는 의자나 어디에. 근데 그걸 안고 그런 걸 시킵니다. 뭐 아이를 위한 모빌을 막 이제 만들어요. 이렇게 쭉 엄마들이 아주 이제 씻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한국 산모들은 뭐 추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 만들 때 마음이 좀 우울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리고 아이 탯줄 이렇게 보관하는 막 보관함 같은 걸 만들면서 제가 아 저희 의뢰인 중에 여성분들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약간 감옥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못 나가고 상황도 막 몸도 너무 안 좋고 다만 아이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엄마랑 재우지 않거든요. 그러려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밤에 자라고 그래도 그리고 첫 엄마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한국만의 문화니까 상당히 이게 정착이 잘 됐는데 이렇게 고가인 이유는요. 단순히 거기서 받는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고가의 산후조리원을 갈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계속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가거든요. 제 주변에 되게 유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개 연예인이 갔다라는 그런 산후조리원 거기는 사실 계속 이 아이들 나이가 같잖아요. 정보 교류하고 이래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평균가는 뭐 한 380만 원 정도 2주에. 그러니까 2주에 800은 이제 엄청 비싼 데죠. 비싼 데죠. 네, 여기는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고급 센터를 뉴욕 타임스 기자가 한국 산후조리원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번 체험을 해서 체험기를 쓴 거고 거기에 이제 약간 그냥 체험기만 쓰면 못하니까 어쩌면 이게 출산율을 설명해 줄지 모르겠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왜 가냐니까 그 인터뷰를 한 그 여성분이 장유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와서 비슷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얘기는 그 딱 두 가지거든요. 조리원 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이제 굉장히 산후조리원을 그냥 체험해보고 이걸 분석해보는 기사였는데 산후조리원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그 자체를 분석한 건데 여기서 우리 언론에서 비춰준 포커스가 뭐 출산율, 그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뭐 계급적 격차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다르게 맞춰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어지던 그 평가 눈치 문화인 거죠. 외신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라는 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네. 당신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러니까 되게 표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하는 게 더 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면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의 시작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높은 기준을 계속 서로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단점들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워낙 경쟁심이 강하고 이게 워낙 땅덩이도 좁고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적은 나라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고 잘 배우고 잘 배워서 성공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한 역사학자님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이 DNA에 있는 거죠.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발생을 하고요. 저는 이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서구권에서 혹은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 대중문화와 음식이 알고 보니까 재밌고 맛있더라. 관심이 쫙 쏠렸거든요. 지난 한 15년 정도. 이제는 알고 보니까 한국에 이런 어두운 면도 있더라라고 말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사회의 그 반발 심리가 더 거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마치 인지 부조화 이론처럼 나에게 고관여 상품에 대한 잘못 부정적인 정보일수록 우리는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인에 대해서 혹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비추면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더욱더 거부하고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5, 6년 정도는 이런 그 뜨거운 시기를 저는 보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조짐 같은 것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작년 MBC 연예대상을 꼽습니다. 왜요? 그 누가 상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상을 기안84님이 받으셨고요. 그렇죠. 신인상을 김대웅 아나운서가 받으셨어요. 이 두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 마음대로 살거든요. 대충 살자. 대충 살고요. 대충 팔사죠. 네. 왜 사람들이 그 두 분에게 열광을 할까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남들과 경쟁하면서 난 이래야 돼라는 높은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힘들게 살지만 결국 내가 꿈꾸는 이상향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정서가 이 연예대상 결과를 보면 많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경쟁에 이제 지쳐가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열망하고 있고 이제 결핍에서 시작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한번 열망을 갖기 시작하면 금방 변화하는 민족이거든요. 저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되게 각광받는 되게 돌출적인 인물들인 거잖아요. 기안84 굉장히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돈과 명예와 막 여러 가지를 누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되게 좋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막 고착화되고 강화되는 거에 하나의 또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걸 보면 이런 딱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어떤 트랙을 밟고 어떤 대학을 가고 하면 사회적 성공이 보장되고 이런 게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공고화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조망하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과연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한때는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저는 이 제목 때문에 가져왔던 소구력이 지금도 좀 유효한 측면이 있고 제가 봤던 인상적인 장면은 60년대 경기중학교 입시 시험 문제에 엿가락을 만들 수 있는 뭐 성분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여러 그 객관식 문제 중에 디아스타제가 정답이었는데 그 항목 중에 오답이 무즙이 있었거든요. 경기중학교 그 당시에 아이를 보내려던 어머니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이거 정답 처리해달라고. 법원까지 갔다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한 단면인데 이게 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거기서 몇 발자국 나아갔는가? 저는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자유롭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해.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 아니었나요? 헬조선. 그러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배했던 게 국뽕 아닌가요? 이 역동성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얘기하면 우리는 또 반발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 대해서 네가 평가해? 네가 감히 뭔데 평가해? 이런 반발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그 외국인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거기에 맞출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하나의 어떤 자극제는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부에 있다 보면 무감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과 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조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데 그 무감각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하나의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이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까지야 뭐가 있겠느냐 그게. 오늘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기승전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그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네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영역에서는 저는 어떤 하나의 요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무슨 뭐 개념을 가지고 규정에 들어간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 무리한 시도인 거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울렁더울렁 되면서 어떤 때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 관한 뉴스는 대부분 전쟁, 시위, 폭력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한국에 대해서 뭐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국뽕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안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한국을 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게 레파토리가 빠네요. 다 거기에요. 뭐 한국의 의료보험, 한국의 지하철, 한국의 음식, 한국의 뭐 그 버스 정류장, 치안 뭐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상적이고 너무나 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필을 못하는 것이냐, 이들이 너무 표피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빈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요소도 있고 저런 요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걸 자꾸 하나로 그러니까 결론 지으려고 하느냐 그 자체가 부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그 화제가 된 영상에서 자살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그 기저에는 평가 사회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 문제가 된 인물들은 전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만나자마자 오랜만에 만나면 혈색 좋아졌네. 이것부터 평가예요. 왜 굳이 왜 돌아다니면서 제가 얼굴을 평가받아야 됩니까? 찔리는데 갑자기. 너 얼굴 좋아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이게 이제 걱정,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인데 외모 칭찬도 사실은 받아보면 내 얼굴을 관심을 쓰고 평가를 하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그 곳곳에 그 평가라는 요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헬조선이 아니라 해피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코미디언 중 한 분이 남미의 한 나라에 가서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꼬밌고. 근데 나라를 특정하면 좀 불편해질까봐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놀림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너희 나라 자살률 세계 1등 하고 막 놀려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이제 스탠딩 코미디는 좀 아무래도 세죠. 세니까 너희 나라는 타살률 1위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다 빵 터지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좀 생각나는데 좀 걱정되는 건 우울증도 OECD 1위거든요. 근데 보면 그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보는 사람은 4%밖에 안 되더라고. 제일 낮아요. 병원 문턱이 좀 높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병원 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마크 맨슨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의 평가에도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속칭하는 말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거고, 그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머리를 한번 맞대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일깨움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그 머리 맞대고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